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한승원의 누이와 늑대라고 하는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어렵지 않은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학 파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답을 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생각 같아서는 고전이나 혹은 현대시 같은 부분에서 오답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쭉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게 현대 소설에서 오답을 내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할 겁니다. 공부하는 내내 현대소설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까 다른 장르에 비해서 현대소설의 공부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배포가 크고 뭐 좀 뭐랄까요, 대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평소의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좀 생소하게 딱 봤는데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은 소설을 만나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는 것처럼 쉬운 글들, 읽었을 때 누구나 이해할 만큼 쉬운 글들일수록 오히려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답지에 있는 해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농약 중독으로 가족을 잃은 소년의 시점과 감성을 통해서, 자, 일단 그러면 소년의 시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윤원길의 장마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사건을 전개했을 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일단 이 글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소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을 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어쨌든 소년의 시선과 감성을 통해서 농촌 가족의 비극을 전달함으로써 근대 산업화가 초래한 환경 파괴의 극단적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자, 환경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글이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환기하면서, 환기라는 말, 의외로 이 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떠올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떠올리게 하면서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생태문학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뭐 생태문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자, 문명 비판적인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글이 좀 길긴 합니다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한마디 해야죠. 자, 항상 소설을 볼 때 뭘 우리는 눈여겨봤었냐 하면 장면 얘기를 선생님이 그동안 소설을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마치 비문학을 읽으면 난 몇 개의 문단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소설을 독해했다면 나는 몇 개의 장면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는 게 장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바뀌거나 공간이 바뀐다 그러면 장면을 무조건 캐칭하면서 보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 속에,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면 무조건 찾아라, 이 말씀 드렸을 것 같고, 그 다음 인물의 심리에 관한 묘사라든가 인물의 정서에 관한 묘사가 있으면 눈여겨보자라고 했죠. 자, 이게 판단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판단되냐면 시점이라고 하는 놈이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등장인물 속에 나라는 인물이 안 나왔어. 그렇다면 3인칭일 거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부분을 찾아놨어. 그렇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을 독해할 때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 세 가지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글은 뭐 뚜렷한 장면 전환이라든가, 물론 뭐 있긴 해요. 없지는 않습니다만 뚜렷한 장면 전환으로 나누는 것보다가는 그건 어렵지가 않은 문제 같으니까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좀 잘 보시냐면 서술자 아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설명이란 말 쓸까요? 아니면 서사의 대상을 잘 따라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비유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원관념을 말하는 것인지, 물론 뭐 시처럼 원관념이란 말을 쓰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유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이해 늦은 가을부터였다. 자, 이해 늦은 가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가량 강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병원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연병이 아니라고 했다.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이라고, 자, 묘한 병이랍니다. 병명을 말하지 않죠. 묘한 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자 정확히 말하지 않고 얼렁뚱땅한 소리를 했다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명을 정확히 모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병이, 우리 가족의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었다. 자, 누님이 아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려운 게 없죠? 넘어갑니다. A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소설을 볼 때 A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부분은 나올 문제가 뻔한 거죠.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단순한 글 내용을 물으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었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이 퍼졌다. 남이 전혀 배워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 배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비유했죠. 누님의 입덧자.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누님의 입덧을 보고 사람들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쑥덕거리는 거죠.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녔던 것이다.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 안개가 앞강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또 비유했죠. 그죠? 말이 깁니다만 뭘 설명한 거냐면 소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전부 다 소문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소문은 온 마을 안에 퍼졌는데 그것은 어느 해던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자,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답니다. 뒤에 나올 텐데요. 습진이 잘 낫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몇 줄 안 됩니다만 자, 이 부분 잠깐 보세요. 누이는 입덧을 해서 그 소문은 계속되어서 이거를 여러 가지 비유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길게 쓰니까 독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비유하는 말인지 이 비유하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원래 원관념을 찾아놓은 다음에 글을 독해하시면 훨씬 쉽게 글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껄끄러운 배조각 같은 것으로 비비거나 긁어 놓으면 활알 타는 듯 아프면서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쑤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내었던 습진같이 또 습진이죠. 습진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이러한 끈질긴 습진같이 그것이 뭔데요? 누이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죠. 그것은 식구들을 괴롭혔다. 여기까지. 자, 우리 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그 병을 앓은 사람인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뱄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뭐 때문에? 누이가 입덧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가장 못 견뎌야 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자, 뭐를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동네 사람들의 소문을 가장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겁니다. 등장인물 또 역시 엄마도 나와 있고요. 틈만 있으면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대듯이 또 비유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면서 악다구니를 써대곤 했다. 자, 뭐에 대한 거겠어요? 자기 딸을 변호하는 것이겠죠. 자, 자네 눈으로 봤는가 봤어? 달이 나왔다고 하면 뭔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무엇이 어쩌고 어째? 도둑 때는 벗어도 비늘 때는 못 벗는다는데 못 벗는다를 모르는가? 칼부림 나는 소리 하지 말어. 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누나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광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거리고 헤집어 놓은 곳에서는 뻣뻣한 배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자, 또 마찬가지죠. 이런 비유하는 거죠. 이런 말들 엄마가 왔다 간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역시 진물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이런 말들이 계속 새어나오곤 했다. 진물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놓고 하듯이 또 비유죠.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자, 잊어먹을 만하면 다시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역시 또 보시면 비유하는 말이 더 길어요. 그죠? 습진같이 뭐뭐같이 빼고 나면 그 말들은 계속 우리 식구를 괴롭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A 부분입니다. 넘어가고요. 불안된 굴뚝에서는 연기 안 나는 법이요. 자,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요다구가 있든지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자, 자기만 죄가 없으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구슬치고 다녀? 원래 방구 낀 놈이 구린내가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라고만. 자, 이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의 어떤 상처를 헤집는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겠죠.
처녀가 아기를 베면 다 그러는지 모를 일이지만, 자, 요런 거. 처녀가 아기를 베면 다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요것이 바로 서술자인 나,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뭔가 모르는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베면 다 그러는지 모를 일이지만, 누님은, 다시 또 누님 이야기예요. 누님은 머리가 자꾸 지끈지끈거리며 아프다고 이마에 흰 수건을 찔끈 동여매고 다니는가 하면 딜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다가도 배를 움켜잡고 쭈그려 앉기도 하고 변소에 가서는 여느 때와 달리 오래 앉아 있곤 했다. 자, 뭔가 누이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누님은 나온 뒤에, 자, 누님이 변소에서 나온 뒤에 가보면 붉은 똥 위에 코피를 흘린 듯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곤 했다. 나는, 자, 이제 나 서술자, 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이따위 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해 안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 누나 불쌍했대. 끝났죠. 그런데 찾아놔야 된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읽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죠. 하나 틀리면 끝장나는 시험이라고. 남들보다 많이 맞는 시험이 아니야. 남들이 맞는 걸 정확히 맞아주는 게 중요한 시험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와서 내면이 나와서 우습게 보이지만 일단 읽으면서 찾아두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비문학 보실 때 눈으로 보지 않죠. 기억해야 될 부분 줄치죠. 그죠? 소설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략돼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누이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엄마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난리를 쳤어. 누나는 점점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그 누나가 불쌍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가죠. 누님의 간을 뒷골 산밭의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쌀이 숲속에 묻은 날. 그러면 어떤 날 이야기네요. 누님이 죽은 날이죠. 누나가 죽은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밤의 하늘은, 자, 죽은 날에 밤의 하늘을 이야기할 거예요.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자주에 자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 했고 거기에 달린 별들은 5월 들론에 자운형 꽃들이 맞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쏘알거리고 있었다. 자, 하늘에 있는 별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별들이 꽃에 흔들리는 거, 바람에 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죠. 자, 뭐 특별하게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누나가 죽은 날에 배경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굳이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면 왜 도대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바람에 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왜 그랬지? 이것 때문에 그랬죠. 난 누나가 불쌍했다 그랬죠. 그 불쌍한 누나가 죽었기 때문에 내 눈에 아마도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흐르는 눈물로 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보일 겁니다. 흔들리는 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쌀이 속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 앞 강둑에 어우러져 개망초 꽃들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 아버지. 등장인물.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 앓으면서 벌겋게 된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들어 누워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는 흰 수건을 질끈 돌려맨 채 부엌방에서 두 발을 뻗고 주저앉아서 방바닥을 때리며 울어대고 있었다. 누나가 죽은 날의 분위기. 자, 나는 멍해지면서 욱신거리는 머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간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다음. 누님을 담아간 간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 꽃으로 쌓여 덮였었다. 자, 이번에는 또 누님의 관 얘기를 합니다. 누님의 간은 눈같이 흰 꽃으로 쌓여있던 꽃관인 모양이죠. 자,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말로는, 자, 아버지한테 전해드는 거예요.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자, 꽃간에다가 넣어달라고 말을 했다던 것이었다. 자, 요거는 죽은 누이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아버지 팔도 사방 돌아다녀 보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머슴같이 부리고 안 살아서 두엄 이어 나를 만큼 이어 날랐고 비료 푸대 이고 다니면서 뿌릴 만큼 뿌렸어. 가을 때면 밤새워 가면서 물도 댔어. 멸구 잃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자, 멸구 이화명충 뒤에 나온 거 전부 다 병충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멸구가 생겼다. 이화명충이 생겼다. 희세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가 일었다. 깨밭에 뜸을 졌다. 도둑
벌레가 고추나무 잘라 버린다 땡땡땡 전부 다 농작물에 병이 들어서 그런 것들 치유하느라고 애썼다는 말이겠죠. 더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많아서 농약을 뿌릴 만큼은 뿌렸소. 김 메고 풀 베고 외양간 두엄 끌어내고 나 시집갈 때 무엇을 얼마나 잘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다 버리고 흰 고추로 싸다가 묻어 주시오. 흰꽃 관을 누나가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흰꽃 간을 요구했다기보다가 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 집안에서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농사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 저런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뭘 했대요? 농약을 뿌릴 만큼 뿌렸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가족은 지금 모두 아픈 상태인데 그중에 누나가 가장 먼저 발병했고 누나가 죽었으니까 가장 심한 거겠죠. 뭐 때문에? 농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랬던 누나가 이렇게 힘든 삶을 마감하면서 아버지한테 요구한 것이 죽을 때 흰 고추로 싸서 묻어 달라라고 했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뒷골 우리 산반 옆 당가지에 우묵해가지고 반반한 잔디밭이 있어요. 가장자리 쌀이대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 속에다가 묻어주시오. 자, 꽃간에 넣어서 쌀이밭에 묻어달라고 누나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또 보시죠.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여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간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듯 했다. 아마도 자식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혹은 애정 이런 것 때문에 평소에는 구두쇠라고 소문난 아버지도 딸이 죽은 관에다가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웃집 큰년인의 아버지를 시켜서 꽃간과 더불어서 눈같이인 주검옷까지, 수의라고 하죠. 간 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 자, 주검옷까지 사오게 한 것이었다. 읍으로 나간 큰년인의 아버지가 바지개에 지고 오던 꽃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에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문중 산중턱을 쳐다보았다. 독살스럽고 모진 애미 밑에서 소 가는데 말 가는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웃 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아이고. 자, 엄마가 죽은 그 누나에 대한 어떤 한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죄책감도 물론 들어있는 거지요. 자,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 알같이 작은 별 하나와 쌀아기만큼한 별 하나를 바라보았다. 자, 별 하나를 바라봤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과거 누나의 말 속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봅시다. 어느 해 여름날 과거 얘기죠. 밤이던가 평상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쐬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되고 그럼 선생님 나는 큰 별 될 게 확실합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기껏 먼지나 쌀아기만한 별이 된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아마 누나가 죽었죠. 누나의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누나도 하늘나라에 저 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이의 시선, 순진한 아이의 시선이 보이는 거죠. 그때 송알거리는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되지게 기네요. 자, 흐르르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정신의 문중 산중턱에서 들려왔다. 자, 제목과 관련된 것이겠죠.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날 밤에 들으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밤에 앞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처럼 가느다라고 뭐뭐 했어. 자, 평소 소리 같지 않고요. 가느다라고 뭐뭐 했어. 뭔가 진짜 우는 것 같다는 거죠. 아마도 나라고 하는 사람, 서술자 어린아이, 나의 어떤 감정이 누나가 죽었어. 거기에 대한 슬픈 감정이 늑대 울음소리에 이렇게 이입되어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보이죠. 자, 일단 그런 다 읽었는데요. 내용 자체는 뭐 엄마가 읽어도 당연히 이해할 만큼 쉬운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냐 하면 서술 시점이에요. 서술 시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린아이의 이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보통은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 보통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비극적인 사건이죠. 한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던 누나 하나가 농약 때문에 죽었어. 당연히 비극적이죠. 근데 이걸 읽어보시면 서술하는 사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내 감정을 불쌍했다. 그거 이외에는 표출한 게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면 다소 감정이 배제가 되고요. 있는 지 그대로 지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잖아. 누나가 왜 죽었는지 알고 얼마나 슬픈지 아는데 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되게 덤덤하게 말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작품이 보여주는 비극성을 더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문은 다 봤고요.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나의 태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문제 볼 때 항상 뭘 묻고 있는지 포인트를 잡으세요. 내 태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1번.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 일단 물어봅시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과거 얘기 뭐 나와요? 이 글 속에 과거 얘기. 누나랑 같이 평상에서 별 봤던 거? 그거밖에 없죠.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글쎄, 그거를 생각한 건 맞습니다만 평가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삶의 목표, 난 죽으면 하늘에 큰 별이 돼야지 이게 목표예요? 아니죠. 어린아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거지. 그걸 갖다 놓고 삶의 목표라고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2번 갑시다.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의 현재에 대한 만족감, 누나가 죽었다고 개뿔 무슨 만족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3번 갑니다. 과거에 겪었던 문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자, 과거에 겪었던 문제 상황을 되돌아봐서요. 어떤 과거? 자, 지금 이 현재는 누나가 죽은 거죠. 그렇다면 과거는 뭔데? 누나가 임신을 했다고, 처녀가 애를 뱄다고 동네 소문난 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쭉 앞에서 서술했죠. 그죠?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그런 누나가 되게 불쌍해서 나왔으니까 일단 답은 3번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죠.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비교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의 원인. 자, 현재와 과거를 비교했어요. 비교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의 원인, 누나가 죽었어. 왜 죽었나? 원인 밝힌 거 없죠. 자, 5번. 자신의 미성숙했던 과거 행동을 되새기며. 자, 뭔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성숙했던 과거 행동을 되새겼다고요? 얼핏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글쎄요. 넘어갑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어. 잘못한 거 나온 거 없고 부끄러움도 없죠. 그죠? 답은 3번이고요.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 선생님이 지금 과거를 누나하고 별 봤던 얘기만 1번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걸 앞부분에 나와 있던 우리가 병들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이야기, 그것도 과거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확증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보죠. A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누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엄마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난리치는 장면이죠. 자, 1번. 악다구니를 써대며 소리쳤던 어머니의 말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무슨 말이야? 엄마의 말을 직접 쌍따옴표를 써서 인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직접 인용해서 가족이 받은 고통을 생생하게, 자, 뭔가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하면 생동감 준다 그랬죠. 1번은 일단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갑니다. 누님에 대한 소문이 종아리에 생긴 습진에 관한 나의 기억과 결부되어서, 자, 습진 잘 안 떨어졌어. 누이에 대한 소문도 잘 없어지지 않았어.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드러냄으로써 가족이 받았던 심리적 고통, 금방 사라지지 않던 이상한 소문. 가능하겠죠? 자, 3번 갑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 자,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따진 곳, 이런 말이겠죠. 그죠? 따진 곳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고 서술자의 인식. 자, 그러면 서술자의 인식 하나 물어봅시다. 서술자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이 글 속에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그냥 엄마가 동네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항변을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드러내 있지 않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검토하죠. 4번. 누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아침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비유함으로써 소문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안개 퍼지는 거 막을 수 없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딱지를 벗겨 놓곤 하듯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 딱지는 상처가 아물 때쯤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상처가 아물 때쯤 됐을 때 다시 그 딱지를 벗겨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어.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누님의 꽃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소재 묻는 거죠. 1번부터 갑니다. 고생만 하다가 결국 요절이라는 말 알죠? 자기 원래 나이보다 일찍 죽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절한 딸에 대한 아버지의 한이 드러나 있어. 그렇죠, 그죠? 아버지가 평소 같으면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인데 누이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 죽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이미 1번이네요. 자, 2번. 병에 대해서 무감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누님의 경고 있다는 거 관계없고요. 그 다음 3번.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한 부모에 대한 누님의 염려. 자기가 뭐 요구했잖아요. 요구한 게 염려일 수는 없죠. 그 다음 4번. 자신이 죽은 뒤에 혼자 남게 될 동생에 대한 누님의 배려. 꽃가리면 동생이 배려가 되나요? 천만의 말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식으로 느끼는 누님의 여한, 역시 이런 것도 누님의 말 같은 거에서 전혀 판단할 수가 없죠. 나는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한 같은 것들은 딱히 표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이 작품은 농촌 가정에 생긴 비극을 통해서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 삶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럴 내용이고,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농약 중독으로 온 가족이 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에 누님까지 잃게 되었지만 그러한 비극을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 내의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아이를 통해, 자, 나라고 하는 순진한 아이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비극성을 고조, 자, 시점 선택의 효과네요.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서 자연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과 근대적 물질 문명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점,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 속에서는 이게 상징되는 게 농약이겠죠, 그죠? 농약을 아마도 근대적 물질 문명 중에 하나로 작가는 설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부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환경 파괴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거야.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2번 갑니다.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곤 했던 누님의 상태에 대해서 불쌍했다고만 해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비극을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서술자의 한계, 어린아이 서술자, 가족 내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번. 누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저앉아 방바닥을 때리며 울어대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환경 파괴로 인해 가족에 일어난 비극성을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자, 엄마의 모습. 이 사람들은 물론 농약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농약 때문에 딸이 죽어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4번.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 뿌릴 만큼은 뿌렸소라는 누님의 말은, 일단 여기까지 끌어놓고 말은 가족의 비극이 물질 문명의 무비판적 수용에 기인하고 있어. 물질 문명의 무비판적 수용, 이게 농약이 상징하는 바였죠. 자, 5번. 누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은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자연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삶. 자, 그 별이 자연의 일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나의 어떤 순진함이 보이는 거죠. 아니면 누나가 하늘의 별이 됐으니까 나도 죽은 다음에 누나 옆에 하늘의 별이 돼야지, 뭐 이런 뜻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별을 자연이라고 상징해서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죠.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은 걸 봤습니다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아주 어려운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쉬운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